오늘은 2013년 전남 보성으로 갑니다. 16살 여고생에 대한 군내버스 기사 아저씨들의 성폭행 사건인데요. 떡갈비를 사주겠다고 불러내서 그런 짓을 시작하고 5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버스 기사들도 뒤이어서 이 학생을 성폭행했는데요. 3명의 버스 기사가 6개월 동안 1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 안타깝게도 IQ,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47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누가 합의한 거냐? 그리고 합의금은 또 누가 가져간 거냐?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외면하면 변하는 게 없겠죠. 알아야 막을 수 있고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판결문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오후 4시 50분인데요. 보성 군내버스 기사인 A, 16살 여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떡갈비 사줄게. 나와라. 자, 이 2명 어떤 사이였냐? 이 학생이 매일 등하교할 때 타는 그 버스 기사였던 거예요. 이 여고생은 떡갈비를 사준다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아이를 태웠고요. 그리고 장흥군의 한 국도역 공터로 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이를 갑자기 껴안고요. 아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는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일 지난 11월 초에 이 기사 A는 소녀를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봉고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요. 보성군의 한 옥수수밭으로 가서 역시 같은 짓을 합니다. 다시 10일이 지난 11월 중순, 이때도 똑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차량, 같은 옥수수밭, 그리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10일이 지난 11월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12월 초, 이때는 약속 시간을 3시 반으로 잡았는데 근데 이 A가 늦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이미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했냐? 이날은 포기했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고요.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소녀를 따라갔어요. 결국 집 근처까지 갔거든요. 거기에서 기어코 이 소녀를 만나서 자기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인근 고속도로 및 논길로 가서 또 성폭행했습니다. 이렇게 버스기사 A는 5번이나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A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버스기사 B, 이 사람은 더 많이 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6번이나 했는데요. 6월 17일 오후 5시에 아이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만나자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에 보성군 인근 야산으로 가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소녀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역시 성폭행했습니다. 그 후에 10월과 11월에 똑같은 방법으로 5번을 더 했어요. 총 6번이죠. 자, 이거 아청법에 있는 장애인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버스기사 C. 2013년 9월에 역시 이때는 오후 5시인데요.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까지 태워줄게 라고 했어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코란도에 태우고 공터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조수석에 있는 아이에게 한번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고 조수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조수석의 의자가 뒤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젖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못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C는 운전석에 앉아서 혼자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청법상 장애인 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성 군내버스 기사 3명, A는 5회, B는 6회, C는 1번 미수.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2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사들이 성폭행을 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판결문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16세 여학생은 평소 보성 군내버스로 등하교 했는데 지적장애 1급이었다. 네. 지능지수가 47. 매우 낮죠. 저도 업무하면서 경계선 지능인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거나 또는 누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주의 깊게 보면 오, 그렇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IQ 47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티가 확 나요. 그냥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인데 판결문에 이렇게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자기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1급이다. 당시 용어로 지적장애였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해! 라고 하면 싫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자! 라고 하면 싫다고 의사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거부하거나 또는 거절을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갈비 사줄게 라고 하면 나오고 또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 나오고 부르면 또 나오고 이랬던 거죠. 이게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버스 기사들이 이러한 장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판결문에 이런 내용 그대로 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동료 버스기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이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극히 미약한 소녀라는 점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를 철저하게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청법상 장애인 간음죄와 장애인 추행죄가 성립된 건데, 이게 어른이, 이게 사람이 이게 과연 할 짓이냐.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 세 명이 공모했냐, 공범인 거냐,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 기사들이 이 같은 아이 한 명을 상대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6개월 동안 12번이나 했는데 이거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구체적인 가족관계 또는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는 판결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이게 소녀가 직접 신고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교사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신고한 거냐, 아니면 이러한 장면을 처음에 본 목격자가 있는 거냐, 또는 가해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한 거냐,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이 더 확인되면서 결국 3명 다 잡혀갔고 셋 다 자백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형량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실형, 그리고 피고인 C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를 보죠. 먼저 피고인 A와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전과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런 것들 유리하게 고려했는데, 그런데 전과도 없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은 나왔습니다. 장애인 간음죄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양형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누가 한 거냐? 이 피해자 IQ 47입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 거지?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했나? 그리고 합의금이 얼마였지? 누가 받았지? 이거 어디에 썼지?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피고인 C인데요.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자, 이거 불리한 점이죠.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전과가 특별히 없어요. 하나 있는데 벌금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하나 있는 거 외에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런 것들 유리하게 봐가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줬는데요. 이 C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간음은 아니고 추행이니까 실형까지는 안 가, 이렇게 보고 일부러 합의를 안 했거나 또는 하는 척만 했거나 이런 건지, 그럼에도 풀려난 건지, 아니면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건이 너무 안 맞아서 또는 다른 기타 사정이 있어서 합의를 못한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서 C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니까요. 반면 A와 B는 항소했는데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본 거예요. 또 반면 검사도 항소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건데, 하지만 2015년 4월에 항소가 기각됐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만하게 합의되어가지고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전과가 없다. 이건 유리하게 봤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를 했냐.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피해자. 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간음했다. 자, 이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특히 불리한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1심의 판단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적당하다라고 봐서 항소를 기각했고요. 이후에 피고인 A, B는 대법원까지 갔어요. 하지만 상구를 취하하면서 결국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13년 전남 보성에서 벌어진 버스기사 3명의 IQ 47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건 판결문을 정확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 세 버스기사에 대한 형량 적당한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 판결문 중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생각납니다.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인 피해자. 연령이나 성별이나 또 지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가족들의 보호나 보살핌이 어떠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30살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능지수가 50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후에도 또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사건들 참 불편하고 참 안쓰러워도 쉬쉬하고 외면하고 넘어가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